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보통의 삶을 꿈꾸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지요. 저 또한 꿈을 품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보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제가 없는 곳에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느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 부모님과 같은 존중과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게 꿈이었고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과는 다르게 악몽으로 끝나버린 결혼으로 제 꿈이 보통이 아닌 굉장히 큰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과는 대학 때 동기였고 3학년까지 친분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이름도 가물가물한 동창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럼 제 인생도 달라졌겠죠. 악몽으로 끝난 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소확행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만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사진도 찍고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고슬고슬 지어진 밥에 보글보글 끓인 갓 그린 된장찌개와 김치만으로도 행복했던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보통의 삶이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22살의 겨울에 깨달았습니다. 집안일로 아버지가 고향에 다녀오시던 부모님께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저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하지 못한 게 어린 내 마음의 깊은 슬픔을 안겨주는데 지금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확인한 후 기절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며 계신 이모를 보며 부모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인 저는 장례 기간 동안 혼자 조문객을 받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들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조문해 주셨어요. 이모께서도 장례 기간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고 조문객의 발길이 줄어든 새벽 시간에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당신의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보여주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이야기하실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은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민지랑 떡볶이를 먹었어요. 우리 공주랑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요? 아빠가 아주 좋은 곳을 알아냈는데 우리 공주도 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황망하게 떠난 부모님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던데 이모가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예, 지수야, 저게 내 남자친구야? 이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술을 마시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장례식 첫날부터 혼자 와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떠났어요. 처음에는 친구인가 했지만 3일 동안 와서 울고 있는 걸 보면 남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남자와 눈을 마주쳤는데 다른 곳을 보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수리력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니구나. 이모분 잠깐 보러 갈게요. 동기가 앉았던 자리로 가면서 그 동기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동우였나. 나는 자리로 접근해가며 동기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동기는 당황한 듯 보였고 나는 동기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동훈이 맞지? 와줘서 고마워. 아니, 미안. 그게 아니고 이런 인사할 상황이 아닐 텐데 정말 미안해. 많이 힘들지? 당황한 동은이는 손으로 머리를 흔들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내 눈에 띈 테이블 위의 음식에는 손대지 않았고 동원이 마시던 소주병과 잔이 보였어요. 아니야. 익숙한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있잖아. 와줘서 고마워.
근데 이모한테 내가 계속 왔다고 들렸어. 혹시 조문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야? 동기라서 얼굴은 알았지만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장례 기간 동안 계속 찾아온 동훈이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아, 그랬구나. 고마워.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겪었을 동훈이의 아픔과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저를 걱정해준 동훈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3년 동안 인사를 나눈 것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저와 동훈이는 그날 새벽에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잃은 아픔을 서로 공감하며 친해지는데 꼭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부모님의 발인식과 49제 때 동훈이는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제가 걱정이 됐던 동훈이는 그 뒤로도 학교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동훈이의 군 복무 기간으로 졸업식이 달랐지만 졸업식 최준상으로서의 기간과 취업까지 늘 동훈이는 제 곁을 지켜줬죠. 저와 동훈이는 자연스럽게 동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동훈이가 취업을 성공하고 몇 년이 지나 결혼 얘기까지 진행 중입니다. 동훈이의 프로포즈를 받고 승낙한 나는 동훈이의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정식 집에서 동훈이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많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동훈이에게 이미 제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이어가다가 어머니께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들었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혼자 살기에 평수가 크지 않니? 네, 평수는 크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던 추억이 남아있는 집이라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왔거든요. 40몇 평이었나요?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졸업 전에 등록금도 그렇고 말이에요. 집은 47평이에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보험금도 받으셨고 두 분이 모아두셨던 돈도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사치도 모르고 알뜰해서 지금은 월급 받는 것도 생활비 뺀 나머지를 적게 사용해요. 동훈이도 한마디 거듭 지적했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니. 동원아, 너 벌써 이렇게 엄마 앞에서 팔불출한 모습을 보일 거야? 누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는 몰라도 대인 아버지가 딱 이랬거든. 어머니의 말에 다 같이 웃으며 분위기가 조금은 딱딱했던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참 잘 가르쳐 주셨네요. 지수야, 그렇게 소중한 집을 떠날 수 있겠니? 지금도 부모님의 온기가 느껴질 텐데 왜 그걸 모르는 걸까? 이제는 무뎌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떠니? 너희가 결혼하면 지금 지수가 사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어머니, 정말요? 뜻밖의 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그래, 지금 너희 집에 동훈이가 필요한 가구랑 가전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 말이야. 그러면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기분이겠지요. 어머니의 배려에 감동받아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와 남편은 퇴근 후 외식을 하거나 함께 장을 보며 식사 준비를 같이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는데 그토록 그리워했던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때처럼 보통의 삶이 주는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3개월 동안은 그랬는데 그때는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오래갈 행복을 기대하며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일상에 조금씩 귀찮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극장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극장 근처 파스타 식당에서 저녁을 하던 중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친한 이모가 있는데 두 분이 60년 넘는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모만 믿고 엄마가 보증을 서주셨는데 어릴 때 경제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던 저는 보증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 귀모가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보증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엄마가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당장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니야? 저는 먹던 포크를 내려놓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자리에 다시 앉혔어요. 엄마는 당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이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기에는 큰일인데 충격도 크긴 하지만 그보다는 보증인 걸 해결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엄마를 모시러 갈 곳이 없어지니까. 미안해, 지수야. 그게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후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어머니 모시러 가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다. 어때요? 어머니를 데리러 갑시다. 주수야, 정말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올 거야? 남편은 금방 눈물을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몇 달 정도만 있으면 돼. 돈을 태워줄 거라고 하니까 그것에 추가해서 작은 월세 방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알았으니까 어머니를 모시러 갑시다. 나와 남편은 그러면서도 마지못하고 기분 좋게 식사한 채 영화도 취소해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저희 부부의 방문에 어머니는 매우 놀랐고 그날 밤 간단히 어머니의 짐을 챙겨서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놀라고 미안해하는 어머니 마음을 달래주고 방에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놀라셨을 어머니 곁에서 자겠다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우리 방으로 돌아온 후 씻고 침대에 눕지만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치며 어머니를 모셔왔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왜 몰랐을까요? 그러나 자상한 남편과의 첫 만남 때 보여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에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신데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책임도 있었고 길어야 몇 달은 될 것 같아 큰 걱정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아침상까지 챙겨주셨어요. 우리가 괜찮다고 하자 힘들 것 같으니 아침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든 아침을 튼튼하게 먹어야 기운이 나지. 아침에 굶고 나가면 허전해서 일에 집중도 안 되겠니? 나는 우리 동훈이 태어나고 아침을 굶겨본 적 한 번도 없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조금 찜찜했지만 평생을 살아오신 습관이신데 만약 말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식사는 물론 집안일 거의 다 봐주셨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과 같이 살게 된 지 2주가 좀 지난 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셔서 어머님과 함께 첫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은 늦잠을 자서 머릿결을 말리지도 못한 채로 출근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왔다. 아침 식사를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걸 어머님께 말해야 했는데 방에서 나오는 것을 마침 어머님이 나왔다. 아침은 양쪽이 서로 만나 놓은 채로 나와서 나는 어머니, 늦어서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 바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침은 따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반응은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었고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다시 말했다. 죄송해요. 오늘 아침은 어머니 혼자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먹어도 내 아침은 챙겨줘야 할 건 아니야?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여겼어요. 너는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만 할 생각이냐? 지금까지 내가 계속 차려줬으면 너도 성에는 보여야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따가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할게요. 야, 넌 말을 못 알아듣니? 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어머니의 팔을 잡고 같이 앉았습니다. 이거 봐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운이 없어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날 챙겨주려고 하니까 난 제대로 쓰러질 것 같아.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아침상을 차려줘. 난 조금 누워있을 테니까 다 준비되면 날 불러. 어머니는 기운이 없는 것처럼 벽을 짚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드렸다. 회사에 출근했던 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회사에 늦어서 상사로부터 들은 말에 정신이 없는 나는 또 그렇게 된 것 같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동하는 지하철과 마트에서 장을 보며 아침에 있었던 상황을 회상하며 어머니에게 전할 말을 생각해 보았다. 도착해서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얼른 저녁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어머니는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빈 빵 봉투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제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차려드린 아침상이 내용물만 비워진 채로 그대로 있었고 옆에는 점심에 라면을 드셨는지라면 국물이 조금 남은 냄비가 있었어요. 또한 과일 껍질이 과도와 함께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수가 없어서 식탁을 치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어머니의 모습에 혹시 치매일까 생각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의 반응만 주의를 끌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도 제가 준비할까요? 아침 식사도 한 번 차려도 되나요? 제가 살아온 집안에서 나한테 눈치를 주는 게 아니겠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알아요, 뭐냐? 내 나날 저녁에는 생선을 조금 구워 먹자. 퇴근하고 오면서 갈치 큼직한 걸로 한 2마리 좀 사와. 그날 밤 생각에 잠긴 나는 어머니가 치매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4일이 지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조금 이상했던 것은 일주일이 안 되는 출장 기간인 것 치고는 어머니께서 남편을 너무나 격하게 반기시더라고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저녁상을 직접 준비하셨어요. 식사 때도 남편 옆에 앉으셔서 반찬을 함께 했어요. 밥을 하나하나 얹어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든 남편을 보면서 남편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았는데 왜 그런 모습을 놓친 것일까요? 또한 어머니가 남편과 제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 가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살림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저녁을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살림은 완전히 제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도와주려 했지만 몇 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남편도 살림을 당연히 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의 동거가 3개월을 넘어갈 때 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친구 5분을 모셔서 직접 손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틀 전에 말씀하셔서 정말 난처했었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친구분들께 제 실력이 좋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네 며느리는 저런 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의 기준에 맞추기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갯돈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글쎄, 내일 엄마께 물어볼 일이 있는데 그러나 내일과 그 다음 날이 지나도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답답해서 제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곶돈 여쭤보셨어요? 그거 엄마가 말했습니다. 돈이 급하다는 다른 계원이랑 순서를 바꿔주셨대요. 아니 왜, 그야, 계원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집은 자기 어머니 보증금 드릴 돈이 있어요? 아니, 엄마가 말하길 월세는 뭐하러 남 좋은 일 시키냐고. 전세는 돼야 손해 안 본다고 하지만 전세값은 내가 마련해야 하는 게 맞지. 저희 부부는 남편의 권유로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 급여를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엄마가 살림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당신도 집이 크고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와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면 엄마가 돌봐주시면 좋겠죠. 살림을 도와주시는 것을 한 2주 정도 보여주신 거래요?
알겠어요. 다시 엄마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도 제 기분을 느끼고 더 이상의 의견 충돌을 원하지 않았는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와인 좀 마실래? 내일 건강검진이 있는데, 아, 맞다, 까먹었어. 당신도 건강검진 때 같이 하자니, 내가 계속 야근하고 회식이 있어서 잠시 나중에. 술은 이미 먹었고, 배가 고픈데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나도 먹을래? 아, 미안해. 내일 건강검진이 있는데, 아니면 미련하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자라. 남편은 방을 나가는 것처럼 도망쳤고, 저는 남편의 어청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남편이 나가고 잠이 들 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놀라서 확 깼다. 방문을 열어주신 건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시며 남편이 손에 젓가락을 들고 어머니를 말리려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씀하셨다. 너는 그 라면 하나 끓이는 게 어떻게 어려운 일이냐? 얘에게 직접 끓여 먹이라고 했던 거야? 산잠에서 깬 저는 놀라서 혼란했다. 남편이 어머니를 놓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 왜 옵하세요? 지수 내일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 젓가 끓여서 먹겠다고 했는데 라며 말했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매워 먹으니까 싫어할 거예요.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이러면서 어이없어 했어요. 대체 왜 그래요? 아 진짜 이따 저 나가야 돼. 주스를 열심히 마셔야 해. 열탕을 놓치고 하며 말했어요. 얌전히 가세요. 어리석은 사나이야. 아무도가 공주를 모시겠다고 하며 부인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의 팔을 잡아도 어머니는 분노를 피우셨어요. 자신이 귀하게 키운 아들에게 소중한 며느리가 물을 대면서 어머니가 화를 내는 듯 했어요. 저 또한 부모님의 소중한 아들로서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만든 모습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모시러 오라고 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으며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결국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고 밤을 새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냈던 후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좋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고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고려해 보았습니다. 고마움도 있었고요. 남편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고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어머니의 전셋집을 구해드리는 거였어요. 어머니와의 갈등은 함께 살면서 시작됐는데 떨어져 살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할 일도 없을 거고 친가족 사이에서도 떨어져 살면 싸움은 줄고 애틋함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나를 좋아하며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말했을 때 어머니가 내가 나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니? 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돈을 들여서까지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시어머니도 부모니까 자식이 되어가면서 늙고 힘없어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에게 지수야, 내 의견을 말해봐. 내 말이 틀렸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말씀은 틀린 게 아니지만 내가 지금 현재의 집과 같은 크기의 집을 살 수 있느냐? 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해. 남편도 황당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무엇을 모른다니까? 저번에 엄마 친구들이 다녀온 후에 너희들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알아? 나보고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운다고 그 고생을 하더니 아들이 잘 돼서 호강시켜준다고라며 며느리 찰봤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더라. 그런데 내가 작은 전세를 구해봐라.
너희들이 욕먹는 거야? 자식들은 큰 집에 살면서 양가에 하나 있는 엄마를 작은 집으로 내보낸다고.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까지 욕먹이는 거라고. 어머니, 우리 부모님 얘기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두 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튼 난 이 얘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겠어. 그리고 지수야, 너 만약 여유돈이 있으면 엄마에게 맡겨줘. 새로운 계모 모임에 들어가려는데 내게 맡기면 최소 2배 이상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봐. 자꾸만 실망감을 안겨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타까웠어. 그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너무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먹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어. 어머니와의 임시 동거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을 때 회사에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어.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결혼하고부터 매일은 하긴 어렵지만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건 없겠지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유방암 검사를 받았던 부분에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재검사를 권유받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곧바로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서 유방암 자가진단법을 찾아보고 시도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재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며 다시 진단을 시도했지만 아무 이상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고 조직 검사도 받았습니다. 다음 예약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에 빠져 걱정했지만 별거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종종 멍하게 있다가 놀라기를 반복했어요.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집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지만 정신을 딴 데로 돌리다 보니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왜 나는 그런 어머니를 참았을까요? 억제된 어머니의 모습에 제게 문제가 있는지 돌이켜보거나 왜 그런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했을까요? 가스라이팅이었을까요? 그런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 병원으로 결과를 확인하러 갔던 그날,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시고 나중 후에 한 얘기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도 충격으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나오며 간호사 선생님이 준 정밀검사 예약표를 들고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도 남편과 어머니께 검사 결과를 말하지 못했어요. 늦은 밤에 어머니가 주무시러 들어가고 우리 방으로 들어온 후에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만큼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술해야 하는 거야? 의사는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으면서 전염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되나이다. 어떡하죠? 남편이 저를 안고 울었어요. 남편과 늦게까지 오느라 새벽에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10시가 넘었더라고요. 토요일이었지만 어머니와 합의한 후 늦은 시간까지 자는 건 처음이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방에서 나가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동원 씨랑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늦잠을 자버렸어요. 아침 식사 아직 안 하셨죠? 금방 준비할게요. 근데 어머니, 동훈 씨는 나가셨어요. 아침은 됐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동원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내보냈어요. 너 유방암이라고 하는 아내. 동훈 씨가 벌써 얘기했대요. 나는 동훈이 표정만 봐도 계속이 어떤지 다 알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물어봤어요. 그래, 어쩔 거니? 우선 이번에 정밀검사부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아니면 통은이랑 어떻게 할 건지 말해야겠어요. 동훈 씨랑 물려 어머니 정밀검사를 하든 말든 간에 수술하는 것은 당연할 테고 너 수술하고 동훈이랑 계속 살 수 있겠냐고요? 어머니,
수술하면 왜요? 수술하면 동훈 씨랑 살 수 없는 건가요? 넌 가끔 그렇게 맹한 소리를 하더라고. 다른 데도 아니고 가슴이잖아. 너 수술하고 나면 우리 동훈이가 널 여자로 보겠냐고요? 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기가 막힌 저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와 마주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서럽고요. 억울했어요. 엄마나 아빠에게 말하고 하고 싶었어요. 만약 부모님들이 그걸 알게 됐다면 아마도 다들 챙겨주러 오겠지만 부모님 마음은 훤히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길바닥에 앉아서 목을 골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택시를 타고 이모를 찾았는데 이모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이모는 내 이야기를 듣고 화를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같은 여자분들이 다 있어? 가만둬 두려니까, 이모. 왜 그러는 거야, 바보야? 넌 뭐를 하려고 그런 걸 입고 살아? 무엇이 아쉬워서 그것을 참고 살아? 너희 이모는 살아 이렇게 하는데 시새롭게 버리고 살아 있어. 국 끓여 먹어볼래?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뭘 자 다 엎어버릴 거야. 지수야,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기 참으면 너에게 다치려고 하는 거야. 언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와 형수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눈에 밟혀서 눈이나 제대로 감아볼 수 있겠냐고? 아이고, 우리 지수를 어떻게 할까? 아니, 나가 이것들을 아주 요절해서 버릴 거야. 이모가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모를 보고 당황했고, 어머님, 누나다 깜짝 안 하셨어요? 아니, 저녁 때 사돈이 무슨 일이래요? 이모는 어머니의 말에 코웃음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서방, 자네가 말해봐. 자네 어머니가 우리 지수더러 차나랑 헤어지라는데 자네도 같은 생각이야? 남편은 이모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무슨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신서방, 자네 생각을 물어보는데 왜 엄마 눈치를 보고 그래? 지수랑 헤어지는 거야? 자네 어머니 혼자. 생각이 나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뭐가 문젠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도 우리 지수랑 헤어지고 싶다는 건가요? 말씀이 없군요. 남편의 대답에 두 눈을 감고 현기증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는 사람인데 우리 지수한테 어떻게 이러할 수가 있어? 흥분한 이모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이모를 떼어내고 참 가관스러웠습니다. 이런 행동이 무슨 표정 없는 짓인가요? 교양이라고 했어요. 지금. 교양이 그렇게 흘러넘쳐서 아픈 저희 며느리에게 이혼을 시도했어요. 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혼이 성립되는지 몰라요? 제암 수술 후에는 누가 그 질병 간호를 맡아야 하는 거죠? 다 내 아들이 해야 할 텐데요. 그러다가 내 아들까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뚫린 님이라고 내뱉다니까 다인 줄 아세요? 막말로 스스로가 여자도 아닌 남자가 된다는 거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수술해서 가슴도 없어진다면 제가 여자냐고 우리 아들이 여자도 아닌 죄를 속죄하겠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리는 일이 더 할 만한 일인지 생각했죠. 이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이모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어머니의 말에는 역겹고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제 구역질을 하는 게 모두를 놀라게 했고 남편과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며 설마하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임신이든 말든 원하지 않아요. 이모, 가족관계를 더 이상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워서 이모를 모셔 나가려고 했습니다. 가만두다 보니 우리 집에 침입한 무슨 소리야? 폭행 혐의로 고소할 거야? 이모를 밀고 나가던 중에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고 그 순간에 코앞에 다가갔어요. 그때 오히려 침착해졌어요. 조금만 세련되게 해주세요. 뭐야? 아이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겠어? 그때 어머니 뒤에서 계셨던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내 이름을 말했을 때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의 뺨을 때렸고 일순간 화면이 일시정지된 것처럼 모두가 멈춰섰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이모의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말 그대로 이모를 폭행하고 주거 침입을 하게 된 것을 나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폭행과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고 직접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답변을 듣고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엄마가 말했던 당신이 수술하고 나면 더는 여자가 아니라는 말 때문에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약해진 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픈 척을 하는 것과 이혼할 것을 빌미로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신고하여 전 남편과의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 한 달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혼 접수를 하자마자 주도하여 전 남편으로부터 선을 받았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었어요. 이모는 놀라워했지만 전 화가 나진 않았어요.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전에 없는 유방암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이나 항암요법 없이 방사선 치료만 32회 받는 것으로 치료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모와 함께 울었는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 같았어요. 이모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병원 검진을 하다가 1층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고 제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주연이 김주현이었고 지수야, 이게 얼마만이야? 라고 물으며 기분 좋아했어요. 어릴 적 친구 주연이었던 그였거든요. 아빠들끼리 오랜 친구로 어릴 때 두 분이 결혼하자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연이의 부모님은 자주 보았지만 주연이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 기간 동안 주연이의 부모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주연이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 오지 못했는데 조연이 부모님께 듣기로는 주연이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이어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조정 기간을 하루 남겨둔 날 10번째 방사선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데 이모 집 앞에 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술은 받으셨어요? 아니요. 다행히도 연기라서 방사선 치료만 받고 있어요. 뭐, 그게요. 정말입니까?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죠? 궁금해서 뵈러 오셨나요? 함께 가볼까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택시를 타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 한 번만 만나 뵙겠다고 했을 뿐인데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따라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5분 정도 걸은 곳은 허름한 빌라의 지하집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작은 거실 겸 주방이 있었고 안으로 방이 있는 형태였어요.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순간 놀라워서 말이 없었어요. 전 남편이 많이 살이 빠지고 얼굴과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간이 이미 암 말기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병원에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쫓겨났다고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다 못하겠어서 방을 나왔어요. 어머니가 따라 나오시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너, 내 아들을 살려줘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간 이식해주고 평수발도 들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납치했잖아. 동훈이에게 암을 옮겼으니까 내가 살려줘야지. 이혼을 꿈꾸지도 마세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정도 강요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이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신랑을 벌이던 때 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전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훈아, 왜 그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이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전 남편이 저보다 일주일 늦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진을 받으라는 우편을 확인하지 않았고 선번 여자와 잘 진행되던 중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집을 날린 건 보증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거라고 합니다. 전 남편의 급여 역시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곤 어머니가 관리하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렸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보험이나 적금을 든든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암진단비도 제법 큰 금액을 받았거든요. 전 남편은 보험도 저와 결혼하면서 처음 가입을 한 거였어요. 그마저도 가입기간 제한에 걸려서 진단비도 반반을 받을 터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듯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이 다 지나고 전 남편의 대리인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렇게 폭풍처럼 저를 헤집었던 결혼은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너 들려온 얘기로는 전 남편이 기적처럼 뇌사자의 간식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결국 절연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당시 계약한 변호사 비용과 이식 수술 비용을 크게 빚졌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몇 개의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몸이 회복하는 기간을 빼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네요.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 절연당했으며 얼굴 한 번 못 보고 지금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물론 본인들의 인생까지 망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요, 암 진단을 받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단,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새로운 만남도 갖고 있어요. 바로 어릴 적 부모님이 정해주셨던 정혼자 김주연입니다. 알고 보니 주연이도 돌아왔더라고요. 돌고 돌아 만난 귀한 인연이니만큼 오랜 고민 끝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비로 기운이 처질 수 있는 요즘 건강관리를 잘하시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